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3.2% 올랐습니다. 10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3%대로 치솟은 건데요. 정부는 정유사 직영 주유소와 알뜰 주유소 중심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2일부터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인플레 우려와 정부의 대출 규제로 시장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고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 4% 성장과 물가 안정 이뤄낼 수 있을까요?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물가 동향 정부 대책 토론하기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물가가 그동안에 2% 중반으로 치닫고 있었는데 10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3.2% 정말 10년 가까이 최고치인데 서지용 교수님 어떤 부분에서 거의 다 오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물가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까? 일단 석유류 부분에서 27% 전년 동기 대비, 그다음에 통신 비용도 한 25%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10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 전년 동기 대비 3.2% 상승했는데 이미 이제 한국은행에서 3% 넘을 거라고 이제 예고를 했었죠. 근데 통계청이 이제 10월 동향 이제 발표한 내용 보게 되면 예상보다는 0.2% 포인트 좀 더 올라가지고 3%가 드디어 넘었습니다. 2012년도 1월달에 이제 3.2%였거든요. 그러니까 9년 9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를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보면 이제 농산물 가격이나 석유류 가격들 이제 제외한 그런 지표, 근원 물가 지수도 근원 물가 지수요? 전년 동기 대비 이제 2.8%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석유류나 농산물을 빼고 나서 나머지 거는 그렇지 않지 않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2.8%면 꽤 높고요. 그다음에 흔히들 이제 장바구니 물가라고 하는 체감 물가 지수죠. 여기 한 141개 그 소비자들이 많이 쓰는 이제 품목들 대상으로 만든 그 일종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생활 물가라고 하는 생활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이게 14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4.6%나 올랐어요. 참고로 지난 9월에 전년 동기 대비 3.1%였거든요. 그러니까 1.5% 포인트라는 건 엄청 많이 오른 거죠. 그다음에 신선식품 대상으로 하는 이게 어류나 그다음에 야채, 채소, 과일 이런 쪽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한 7.5% 가량 이제 요거는 이제 떨어졌지만 전월 대비는 이제 조금 이제 그 둔화되는 양상이 있습니다. 하락세가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그 국민들 어떤 생활에도 부담이 되고 우리나라 인플레이션 압력도 좀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가장 구조적인 문제는 이제 정부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달에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정부의 그 지원, 그게 이제 기조 효과로 나타나는 요인도 좀 있다. 그때는 정부의 지원으로 갚이지 않았다가 통신비 이번에. 지원을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좀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석유류가 지금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국제유가에 대한 이슈가 지금 그 WTI 같은 경우도 한 80불 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인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공급 부문에서의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하반기 이제 우리 지금 11월, 12월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11월 1일부터 이제 위드 코로나 선언이 돼가지고 일상으로 복귀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정부가 이제 소비 쿠폰도 발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것도 행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또 이제 그 수요 쪽에서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상당히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서지영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일부 농산물 정도 빼고는 다 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전셋값도 좀 많이 오른 거로 나와 있는 거죠. 2.5% 올랐네요. 근데 이게 지금 서 교수께서 얘기해 주신 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인데 그럼 이제 전월 대비해서는 얼마나 하느냐. 추세가 어떻게 비해서는 얼마나 올랐느냐. 지금 4월 달에 2.3% 올라서 지금 3% 돼서 걱정이 되는데 전월 대비로 보면 또 조금 한숨을 돌린 모습도 보입니다. 소비자 물가 3.2% 전년 대비를 하지만 전월 대비는 0.1
올랐어요. 0.1%.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체감 물가 생활 지수도 4.6이지만 전월 대비에는 0.1. 그리고 근원 물가는 전월 대비 0.3. 이거는 이제 크죠. 네. 그런 면에서는 일단 관리를 하는데 요번에 통계청에서 이거 발표하면서 속내를 내밀었어요. 어떤 거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소비 심리가 회복되고 그다음에 국제유가 오름 때문에 한다고 이제 분명히 원인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 이제 반성문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네. 지금까지 물가 상승 흐름이 예. 일시적이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잘못됐다고 반성문 썼습니다. 이거 물가 상승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했기 때문에 높다. 사실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공산품도 다 우리 뭐 사실 식량 자급도도 낮기 때문에 예.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입하는데 수입 물가 자체가 얼마나 올랐냐면 연초 대비 32%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 이 원자재 가격의 변동이 얼마나 크냐면요. 예. 60%예요. 60.8%.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느냐. 60.8%면요. 금융위기 때가 39%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그러니까 예. 공급망에 의해서 지금 공급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예. 하는데 자 지금 이제 잡아 나가야 됩니다. 뭐 2%대로 이제 잡아나고 그래야지만 예. 하는데 질이 좀 나빠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현재 인플레이션이. 예,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수요가 늘어나서 뭐 하면은 금리로 조절이 가능하거든요. 예. 근데 물가 상승을 전통적인 금리로 조절할 수 없는 공급 차질에서부터 지금 큰 원인이 있기 때문에 공급망 병목 현상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공급 영역으로 물가가 이제 상승하기 시작하면요, 네.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잡히는 게 아니고 또 경기가 위축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 디플레이션이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원에서 보면 이 설명이 맞는 게 예. 우리나라가 이번에 3분기가 0.3%였잖아요. 네. 예, 성장률이. 거기다가 지금 물가가 이렇게 3%대 오르면 일견 딱 요 숫자만 보면은 디플레이션에 지금 가고 인플레가 뭐 아주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이게 적당한 건강한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그것을 변질되면서 나쁜 인플레이션으로 가라는 시그널을 지금 폈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라고 네. 보여집니다. 뭐 소비자들은 지금 상황을 그래도 워낙에 생활 부담이 크니까 건강한 인플레이션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렇죠? 네.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물가가 이렇게 뛰니까 금융시장에서 지금 뭐 반응이 굉장히 금리가 뛰는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그 시장 금리의 이제 예. 대표적인 바로미터가 이제 국고채 3년물이거든요. 국고채 예, 3년물. 국고채 3년물이 이제 2.1%가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년물 같은 경우도 뭐 2.5% 이상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9월, 10월 동안에 예. 그 국고채 3년물 같은 경우는 70bp, 그러니까 0.7%포인트나 올랐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도 66bp 이렇게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국고채 3년물 단기 금리가 조금 더 오르는 폭이 더 큰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줄어들면서 이제 미래에 대한 경기 전망이 좀 어둡다 이런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지 않고. 예. 근데 이제 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이제 빠르게 오르는 게 상당히 좀 문제인데 물론 이제 그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긴 있고요. 예, 그게 기준금리 가장- 예. 지금 인상한다고 하는 그런 그 얘기도 반영이 돼 있고 예. 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그 대외 요인들, 국내 어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인플레이션 압력 유발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금리가 오르고 있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이제 최근에 이제 재정 정책 확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확장적 재정 기조가 유지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국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많이 발행했죠. 그래서 빚을 내야 되니까. 예, 2020년, 21년 동안에 그 이제 70조 원이 이제 더 늘어났어요. 발행 규모가. 예, 발행 규모가.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이 시장에서의 예. 어떤 유동성이 과잉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죠. 네.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이제 국채 금리, 채권 금리가 오른다는 거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리가 뭐
많이 오르는 거는 사실은 기업들이 이제 그 회사채 발행하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뭐 여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상황에서 더 빚을 낸다. 더 빚을 내서 네. 국민에게 지원하자 하다 보니까 또 채권 금리가 약간 좀 뛴 측면도 좀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1인당 재난지원금을 100만 원씩 1인당. 1인당. 그러니까 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이건 지금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발행해야 되는데 네. 자 1인당 100만 원씩 주면 50조 재원이 필요한데 50조 재원이 지금 시장에 풀리면 이건 시장 교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뭐 서 교수께서 얘기하신 대로 국채 금리가 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국채 가격이 떨어집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역으로 어떤 식이 되냐면은 이 외국인들이 갖고 있는 선물, 국제 선물 가격이 떨어질 걸 뻔히 하니까 이게 매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매도를 하면 더욱더 이 가격이 떨어지니까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악순환에 들어간 거죠. 예. 그래서 시발점은 예. 언제냐면은 사실 9월 달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올리면서부터 조짐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한국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예. 매파 스탠스가 가장 강한 나라 그러면 1등이 한국입니다. 한국이 금리를 조금 먼저 올렸기 때문에 그런가요? 금리도 네. 올리고 지금 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하라고 대출 규제하죠. 대출 뭐 규제한다. 여러 가지들 지금 예. 옥죄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유동성이 너무나 많이 풀린 부분도 있죠. 그거를 어떻게 가다듬느냐. 지금 11월 달에 11월 25일에 금통입니다. 근데 예. 그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날 이제 뭐 금리 올릴 거로서 다 지금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대부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럼, 지금 네. 뭐 원래 10월 달에 올리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예. 11월 달에 좀 올리는 걸로 돼서 사실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전방위적인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러네요. 이번에 뭐 증권사 보고서 제목이 참 재밌어요. 네. 이건 우리 금리 인상의 이제 속도를 보고서 여우 잡으려다가 호랑이 불렀다. 여우 예, 잡으려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가계부채를 잡고 금융 잡으려다가. 불균형을 잡으려 그랬는데 지금 호랑이가 온 거죠. 그래서 국제 시장이 교란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금리가 또 재상승되는 예. 악순환에 걸린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지금 우리 서지영 교수님 이제 국고채 금리가 급등하는 현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은행의 대출 금리 보니까 시장 금리가 뛰니까 은행들이 잽싸게 대출 금리를 올렸더군요. 뭐 벌써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뭐 최고 5%까지 올라갔다는데 왜 그렇게 빨리 그렇게 금리를 올립니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예.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동안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면서 상당 부분 이제 예대 마진 확보가 좀 불충분했던 은행들이 보통 이게 NIM이라고 해서 넷 인터레스트 마진, 순이자 마진이라고 하거든요. 예. 거기에 이제 많이 줄었던 거를 이제 금리가 오를 때 대출 금리 더 올리고 예금 금리 약간만 올려가지고 예. 이 마진폭을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니즈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미 이제 앞으로 이제 금리가 이제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제 그 대출 수요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더 이제 그 DSR 규제 강화하게 되면 수요가 주니까 총량제도 또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대출 수익이 감소할 거라 생각해서 오히려 이제 마진을 더 많이 확보해야겠다. 늘리기 예, 위해서. 그래서 기존의 대출 금리가 조금 올려가지고 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박리담회가 아니라 이제 대출은 조금 해준 대신에 이제 마진을 많이 확보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사실 이제 금리를 올리는 게 그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일 수 있지만 예. 어쨌든 뭐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9월 달에요. 증권사가 예. 손실한도 다 넘어버렸어요. 채권을 갖고서. 예. 그래서 단기 시장 자금이 지금 엄청 말라 있습니다. 단기 시장 예, 자금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조그만 충격에도 지금 이렇게 뭐 저희들은 경험하지 못한 이런 뭐 상승세를 나타내는 게 예. 사실 지금 단기 자금 시장은 굉장히 지금 말라 있는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정부가 이제 국고 시장 금리 이렇게 확 뛰니까 국고채를 긴급하게 2조 원을 발입해 간다. 그러니까 일찍 뭐 상환하겠다는 걸 발표한 것 같아요. 좀 시장에 영향이 있을까요? 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가
국채나 이제 그 한국은행 통환채 발행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장에 좀 유동성이 과잉되는 현상이 있어요. 참고적으로 최근에 이제 시중 통화량 한 8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 3,500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지난 연말에 비해서는 한 300조 원 이상이 늘어난 규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중에 이제 통화량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이제 국채 금리도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유동성 과잉으로 인해 가지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 오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정부는 아마 바이백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뭐 일정 부분 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그 물가가 오르는 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글로벌 현상인데 네. 미국, 중국 다 지금 크게 오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죠. 미국은 지금 5.4%까지 지금 올라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 현장에서의 지금 이 분석은 이 올라가는 물가를 소비자들이 소화내고 있다. 그 무슨 뜻입니까? 그럼 소득이 그만큼 받쳐주고 있다는 소득이 거거든요. 받쳐주고 있다. 지금 이렇게 나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영향 중에 악영향 중에 악영향이 뭐냐면요. 이러면 임금 인상으로 올라갑니다. 물건값이 올라가니까 우리 지금 뭐 이 월급 갖고 못 살겠습니다. 이러면은 진짜로 디플레이션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경기가 위축되니까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보다 사실 뭐 뉴질랜드도 지금 호주, 뉴질랜드 다 긴축으로 들어갔고 미국도 긴축을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물가에 대해서는 어떤 뭐 재정당국이나 통화당국이 이거 일시적인 상황이고 공급망만 지금 잘 회복이 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을 지금 계속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5.4%라는 물가 인상도 지금 시장에서 소화를 하고 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는 틀린데요. 지금 재미난 게 일본이죠. 일본. 일본 어떻습니까? 아니 글로벌 공급망이 확 이렇게 무너지면 일본도 물가가 올라야 되잖아요. 일본은 물가가 목표치가 0.9%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거를 0.0%로 내렸어요. 목표치를요? 어떤 왜 그럴까요? 지금 단기 금리가 마이너스 0.1이에요. 거기가. 그리고 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대규모 금융 완화 정책 지금 쓰고 있는데 이게 거기다가 도매 물가도 지금 13년 만에 이 상향을 하고 있는데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소비의 문제인데 소비를 어떻게 건강하게 인플레이션을 갖고 가는 부분들에 일단 일본 국민들은 지갑을 딱 닫아버리니까 지금 물가는 안 올리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쉬운 표현으로 속병, 이 뭐 아주 이 뼛속까지 지금 지금 아주 이 지병이 생기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자 이런 거를 탈피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 옆 나라에서 배울 수 있다고 지금 보여집니다. 반면에 중국은 뭐 계속 지금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는 편이죠, 일본과 달리. 거기도 이제 매우 오르고 거기는 이제 생산자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고요. 생산자 물가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원자재 공급망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도 최근에 3분기가 4.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놀라운 숫자죠. 그래서 지금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이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S의 공포가 온다는 얘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로 이 물가 상승을 잡을 수 있는 전통적 방법이 통하지가 않고 공급에서 지금 차질이 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냐는데 뭐 다행히 G20에서 정상들끼리 이제 이거 좀 풀자 하는 데는 의기투합을 한 것 같아요. 공급망 회의를 했죠. 바이든 대통령 주재로. 그렇죠. 다 하고 이제 로마에서 좋은 결과가 뭐 기후 협약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의기투합은 된 건데 이제 방법은 어떻게 할지는 이제 각국의 이제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르겠습니다만 공급망 재건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지금의 물가 상승세를 금융 정책만으로는 잡을 수는 없겠지만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지금 곧 열릴 미 연준의 FOMC 이번 달 회의. FOMC에서 예상한 대로 과연 테이퍼링, 양적 자산 매입하는 것을 줄여가는 테이퍼링을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초미의 관심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어떻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일단 뭐 지난 9월에 그 FOMC 회의에서도 지금 그 연준이 그 시장에서 채권 사들이는 규모가 한 1,200억 불 정도 되잖아요 매일. 그 규모를 이제 줄여 나가겠다. 한
150억 불 정도씩 이제 줄여나가겠다. 예. 그 국채하고 그다음에 이제 MBS 채권 줄여나가겠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한 규모가 이제 그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 규모가. 테이퍼링하는 기간을. 예, 그러니까 만약에 11월 달부터 테이퍼링 하게 되면 내년 6월에 종료가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12월 달부터 하게 되면 이제 7월 달쯤 되면 테이퍼링이 종료되겠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시장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이달부터 예. 시작한다 이런 예, 얘기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FOMC 11월 2일 날 이제 하게 되는데 그 테이퍼링에 대한 또 시점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긴 하겠지만 일단은 최근에 이제 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이 예. 그 이제 BIS 그 컨퍼런스 10월 22일 날이 있었던 예. 것 같아요. 23일에 있었는데 예. 그때 하고 또 9월 말에도 이제 여러 가지 ECB 이제 그 포럼에서도 그런 네. 얘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고 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지속적인 지금 수준으로 판단이 된다. 모든 수단에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에 이제 뭔가 테이퍼링을 이슈를 꺼내들 가능성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많이 고민했었던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한 둔화 문제 이런 게 사실 좀 해소가 됐어요. 10월 한 14일 정도에 발표가 됐던 네. 그 미국 신규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코로나 이후에 최저치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뭐 고용 시장도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다고 보면은 당연히 11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 개시가 된다고 봤을 때 네. 한 6개월 정도 테이퍼링이 진행되면은 뭐 최소한 이제 빠르면 내년 6월 정도는 이제 종료가 되고 다만 이제 테이퍼링 개시하는 거와 금리 인상하는 건 좀 다르다고 문제의 선을 걷거든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다르다. 틀리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통화 이제 관련 연준 위원들도 18명 중에 9명이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기준금리 올라갈 거다 하면서 올해는 좀 그거에 대한 얘기는 안 했기 때문에 아마 6월 또 7월 이후에는 아마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예. 조금 더 앞당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5개월 연속 이제 5%대 물가 상승률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 상당히 이제 좀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 분명 언급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일단 네,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테이퍼링이 굉장히 지금 중요한 이벤트라고 하는데 예. 미국 현지는 좀 온도가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테이퍼링 뭐 가서 지금까지 뭐 수차례 지금 얘기를 해놨잖아요. 한다 예고를 그랬기 계속 때문에 했기 나오는데 때문에. 더 중요한 지금 이벤트가 있습니다. 뭡니까? 11월 2일에 예? 미국에서 중간 선거격인 주지사 2명의 선거가 있습니다. 뭐 어디죠? 뉴저지주하고요. 예. 그다음에 버지니아주 2개를 하는데 예. 여기가 민주당이 지금 주지사인 부분들인데요. 예. 다 민주당이 한 8에서 10% 정도 이기다가 예. 지금 뒤집혔어요. 지지율이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여기도 바이든 그렇군요. 예, 딱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국민의 71%가 어허. 나라가 잘못되고 있다고 지금 얘기를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거든요. 70% 이상이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뭐냐면 이 선거 결과가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테이퍼링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클 것이다. 그래요? 만약에 주지사 2개를 다 뺏기면 뺏기면? 이거는 완전히 지금 국정 동력을 완전히 다 잃어버릴 잃게 수가 되는 있거든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는 잘 몰랐는데 네. 버지니아주 같은 데는 오바마 가죠, 바이든 가죠, 해리슨 부통령 가서 다 선거 유세를 해줬고요. 유세를 하는데. 최근엔 트럼프까지 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처럼 예. 이게 굉장히 지금 미국 내에서 큰 이벤트가 그래요? 됐어요. 그래서 정치 경제가 지금 맞물려서 태풍주의보가 지금 오고 있는데 예, 방점은 미국의 지금 언론의 방점은 테이퍼링은 그건 가는 거고 이미 아까 서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예고된 거고. 예, 금리 인상과 별개다는 얘기만 제롬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해주면 다 수습이 되는 거고 이 두 주지사의 선거 결과가 훨씬 더 증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공통된 의견을 만약에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이 버지니아와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둘 다 뺏긴다면, 진다면 시장에 상당한 혼란이 우려된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혼란이고 2022년도에 있을 중간 선거에 사실 바로메터가 되고 거기다가 이제 이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의기양양해서 이제 뭐 행보를 하실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정치적인 이 뭐 불확실성이 양산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우려
증시에는 굉장히 지금 뭐 폭풍 전야 같은 그렇군요. 분위기가 지금 뭐 각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FOMC로만 그래도 이게 관심을 좁혀 본다면 혹시 아까 서 교수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금리 상승이 혹시 좀 빨라질 어떤 그런 멘트가 나오느냐 안 오느냐 이게 굉장히 또 초미의 관심인 거잖아요. 뭐 혹시 어떤 나올 수도 있고.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11월 1일, 2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그 시점을 뭐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시사할 가능성이 있어요. 예. 뭐 미국 그 시장에서는 이제 평가하기로는 이제 뭐 한간에는 그냥 고용 시장이 좀 안 좋아가지고 2023년이나 돼야 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소수 의견도 있었는데 그런 의견보다는 일단 2022년이 더 높아졌고요 비중이 네. 의견이 높아졌고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상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이퍼링이 진행되고 있다고 봤을 때 뭐 동시에 이제 진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는 않아 보이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에서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 유발 지금 압력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에 비춰 보게 되면 뭐 또 어떤 어떤 그 결론이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언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문제는 제가 그 한 가지 좀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봤는데 제가 그 미국의 최근에 그 인플레이션 유발이 이제 석유 시장과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석유 최대 선물 시장이 있습니다. 나이맥스라고 뉴욕 그 머천다이즈 익스체인지라고 해가지고 나이맥스에서 선물 시장 WTI 선물 가격이 거래되거든요. 근데 그 선물에서 보면 그 일종의 그 참여하는 트레이더들이 그 포지션을 갖게 돼요. 근데 여기 실수요자들이 거래하는 이제 그 커머셜 포지션 쪽이 나오고 그다음에 난 커머셜 포지션이 나오는데 그 난 커머셜 포지션 같은 거 비사금융 석유 포지션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유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매수 포지션을 많이 갖고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10월 29일 날 보게 되면은 매수 포지션이 그 매도 포지션보다 3만 계약 이상이 이제 많거든요. 매수를 더 많이 했다.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그 더 유가가 더 많이 것이라고. 오를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롱 포지션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더 유가가 오를 것으로 본다 그런 얘기죠. 또 최근에 또 언론 기사도 보게 되면 10월 그 3주차에 보게 되면 미국 그런 그 석유 선물 시장에 7억 5천만 불 정도의 그 투자 자금들이 유입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이제 미래 어떤 석유 가격이 오를 거라고 지금 베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2016년도에 연구 한번 해본 게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 지금 그 롱 포지션이 이제 그 증가할 경우에 매수 포지션이 증가할 때 미국의 달러 가치가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 이제 주장했었거든요. 그 내용 왜 그러냐면 긴축 통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매수 포지션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미래의 어떤 유가가 오른다고 보면 당연히 긴축 기조가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또 이제 아까 제롬 파월이 이런 상황들이 지금 더 긴축을 앞당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럴 생각이 수도 듭니다. 있겠다는 거를 이 석유 선물 매수 동향으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근데요, 제롬 파월이 승부수를 던질까요? 지금 자기 신변이 정리가 안 됐잖아요. 연임 여부. 근데 뭐 우리가 96%까지 연임한다 가능성을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랜들 킬스 부의장도 지금 10월 13일로 자기 임기가 끝났어요. 지금 채워 넣어야 될 연준의 이사가 7명입니다. 거기에 자기 자리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이 독도 아니고 약도 아닌 얘기로 이번 기자회견은 가고 기존의 스탠스를 그대로 가는 부분으로 굉장히 밋밋하게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정무적 판단입니다. 하루만 지나보면 그 결과를 알 수 있겠네요. 곧 이제 그렇습니다. 시작해서 3일 날 끝날 테니까. 여튼 지금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데 일부에 우리 정부는 뭐 소비 쿠폰 2,300원어치 발행해서 좀 많이 쓰라고 지금 유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대선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뭐 풀겠다고 하고 이게 물가 안정 대책 좀 뭐가 엇박자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목표가 4%잖아요. 4%면은 4분기에 얼마를 해야 되면 1.04%의 1% 가량의 경제 성장을 해야 됩니다. 자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물건만 많이 팔면은 물가 곱하기 제품 생산수가 사실 GDP거든요. 간단히 계산하면 물가가 올라가면 이건 맞출 수 있는 그런 정책적 판단이 있을 것 같고요.
현재 3분기에 우리가 0.3%의 이제 경제 성장률을 했는데 민간 소비 기여도가 마이너스 0.1이에요. 2분기에는 플러스 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비를- 분명히 민간 소비가 지금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예. 경제 성장을 해서 4%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물가 인상 뭐 용인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현재 지금 뭐 이연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경제적으로 더 바탕을 짜는 데는 지금 뭐하는 우리 뭐 축제라든가 이런 소비 진작 쿠폰 좋아는 보입니다만은 뒷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서 교수님께 좀 짧게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미국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또 테이퍼링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미국 주가는 우리 국내 주가와 달리 큰 폭으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연일 최고치인데 우리와 미국 이렇게 다른 이유. 미국은 분위기가 좋고 한국은 조금은 떨어져 있고 혹시 왜 그렇습니까? 디커플링 현상이 이제 네. 심화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우리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미국 증시랑 한국 증시랑 상관관계가 0.4 정도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게 많이 줄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보면 두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달러 강세가 현실화되면서 달러 이제 강세. 미국의 어떤 투기 자금들이 이제 미국 내 유입이 많이 되는 반면에 예. 우리나라에는 좀 그런 것들이 이제 부진하다. 부진하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MSCI 지수가 예. 지금 그 선진국 지수와 신흥국 지수로 이제 이분화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하고 지금 중국이 비중이 가장 높아요. 예. 중국이 그 MSCI 편입 지수가 32%, 우리가 한 13% 정도 되는데 1, 2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그 시장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그런 패시브 펀드 자금들이 지금 한 1경 정도 됩니다. 1경. 예. 예. 1경 정도 되는데 그 자금들이 주로 미국 증시 쪽으로 많이 선진국 시장으로 편입이 증시로. 되고 우리나라 그렇군요. 쪽으로 많이 신흥국 시장 네. 쪽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미국은 이제 10월 달에 미국 3대 지수가 뭐 5에서 7%까지 오를 때 우리는 오히려 마이너스 3%가 떨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게 역성장이 되는 그런 네. 상황인 거 아닌가 네,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가 상승, 시장 동향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그리고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